한 주간 잘 지내셨죠? 잘 지냈는가 생각하십니까? 잘 지냈는지 느껴보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은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? 느끼는 것을 주로 하시나요? 의사결정할 때 생각을 하고 결정하시나요? 느낌이 왔을 때 결정하시나요? 문득 이런 질문 받으시니까 당황스러우셨죠? 자, 가정이지만 한번 느껴볼게요. 느낌 1번. 자, 오랫동안 함께 어울려 살던 마을에서 여러분이 추방을 당했어요. 나가라! 추방을 당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한겨울에, 어, 막 눈보라치는 곳에서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한 상태로 그 바람을 다 받아내는 상태. 자, 그러면은 추방을 당했다라는 이런 느낌하고 내 마음속의 느낌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옷도 잘 입지 못해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춥다는 느낌하고 자, 이 두 가지가 이질적인가요? 아니면 맞닿아 있다고 느끼시나요? 우리 뇌는 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. 자, 생각으로는 이 텍스트가 달라요. 상황도 설명된 내용은 달라요. 근데 느낌으로는 같으잖아요. 이질적이 아니라는 거죠. 신기하죠? 뭐 우리 인류의 발달사적으로 봤을 때 무리에서부터 쫓겨난다는 거는 내가 추운 곳에서 혼자 또는 불을 뗄 수 없는 곳에 혼자 내버려진다 이기 때문에 춥다랑 느낌이 하나로 다 있는 거죠. 이성적으로는 다른데 근데 느끼는 것은 같은 경우, 자, 이성과 감성이 이렇게 좀 다르게 작동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신경경제학, 뉴로이코노믹스라고 하죠.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, 이런 것이 뇌가 행동에, 이제 뇌에서의 이런 그 작동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입니다. 뇌에 관련돼서 연구가 뭐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성을 담당하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 없다. 라는 것이 또 이 행동경제학 책을 쓰신 분들의 교수님들의 의견이고요. 그저 이성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감성이 존재한다. 그러니까 이성이 외면적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성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감성이 존재한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갑니다. 이분들이 생각했던 뉴로 이코노믹스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의 그 인지 구조로는 일단 외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반응하는 반사신경이 있습니다. 뭐가 날아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거나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뭐 확 피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반사신경이죠. 이런 것들은 내가 몸에서 작동되는 거예요. 몸. 생각을 할 것도 없죠. 몸에서. 그 다음에 몸에서 이런 반사신경이 있었다. 그럼 뭐 날아오는 공을 내가 확 피했다. 갑자기 달려온 오토바이를 간신히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려서 피했다. 이런 경우에 일단 피했는데 그리고 나면 두려움과 또는 뭐 화남 또는 뭐 원망 또 슬픔 여러 가지 이런 욕망과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 반사신경 다음에는 또 우리 원초적 본능이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원초적 본능을 품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속에 또 있겠죠.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뇌신경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주목한 게 이제 신경경제학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하는데, 굉장히 잘하는데, 실제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? 투자 관련된 책을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, 실제로 할 때는 왜 그렇지 못할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현명한 것 같은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? 내가 현명한 줄 알았는데 되짚어 보면 왜 그랬을까?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죠. 그래서 이성보다는 본능에 숙고하는 것보다는 반사작용에 중점을 두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가 마저 진행이 되는데 순서로는 현재의 상태가 금전적 의사 결정에 죄송합니다 오타네 결정에 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.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상태, 이 감정적 상태를 뜻해요. 현재 감정적 상태가
금전적 의사결정에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별로 좋은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내가 알면서도 잘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떻게 느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을 하고도 의사결정의 방식과 예상대로 하는 것과 또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투자에 관련돼서 내 마음 나도 몰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겁니다.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.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요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러 가겠는데요. 2월 달 말까지 해서 성과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S&P 500이든 피어스 원 포트폴리오든 이렇게 같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그래도 약 15년 동안 그냥 넣어놓고 아무 신경 안 썼어도 피어스 원 포트폴리오는 6만 달러, S&P 500은 4만 7천 달러 정도의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만 달러가 15년 동안 6배가 된 거죠. 나스닥 관련된 그리고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조합이 꽤 괜찮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주간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3월 4일까지 474일간 운영이 됐죠. 금액가 중 수익률로는 거의 18%의 수익을 냈어요. 지난주보다 확 올랐죠.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? 환율이 좀 많이 올라줬어요. 환율이 1.6%나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가 0.85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연평균 수익률조차도 좀 올라갔습니다.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월간 단위로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용을 보는데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석 달 동안은 8% 정도 하락을 했죠. 8% 하락이 여기 이렇게 떨어진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피어슨 포트폴리오 하락분은 뱅가드보다 좀 더 많이 그 뱅가드 S&P 500보다 한 2배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동을 좀 주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S&P 500 대비 얘가 굉장히 적지만 1년간 수익률이 6%지만 여기서는 12% 정도 나오죠. 그래서 방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을 띠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1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21%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S&P 500 역시 10년간 연평균 14%라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전 기간 통틀어서 S&P 500이라든가 피어스1이라든가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피어스1은 12%에 육박하는 그리고 S&P 500은 10% 육박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시리라 확신하고요. 3월 4일자 업데이트를 좀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마감 대비 또 떨어졌죠. 다우도 1.3% 떨어지고 S&P 500도 약 1.27이니까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은 그 2배 정도 되는 2.78% 떨어졌죠. 제가 나스닥 기초 자산을 좀 쓰고 있는데 그의 이 환율 효과도 있긴 하지만 2% 정도 떨어졌는데 1.59 올라간 걸로 연평균 수익률이나 금액가 중 수익률이 확 올라간 것은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주 최대 이슈는 단연 러시아였죠.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많이 생기고 변수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미래가 좀 불안해지고 있죠. 러시아 관련 자금의 입출금은 국제적 공조로 스위프트망 이용이 좀 제한되면서 대러시아와 관계된 비즈니스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.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가 세계 기름 공급의 12%를 담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요즘 기름값이 100달러가 넘었는데도 한 7, 80%, 7, 80달러에 내놓아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요. 왜냐하면 그 기름을 사는 순간 국제적인 경제 체계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편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름을 싸게 내놔도 뭐 사지를 않는답니다. 그래서 러시아 보이콧 상태인 거죠. 어쨌든 12%가 안 도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. 참고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것에 미치는 파장, 그것으로 인한 파장들의 생각이 많이 머무르게 되는데 스위스 자산운용사 픽텟 에셋에 따르면 지난 뭐 50년간 유가가 추세보다 50% 이상 상승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다라는 그런 그래프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죠.
역시 서부 텍사스주도 50% 가까이 올랐고. 그래서 정말 그럴 것이냐라는 걱정도 있는데요. 이런 와중에 미국 제조업, 이 석유 가격은 또 제조업과 밀접하잖아요. 그 제조업 PMI는 이러한 그 기름값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상승하면서 21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.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하나의 걱정이었던 그 금리 인상 25bp 인상이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에 호응하도록 파월 역시 25bp 인상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미국은 PMI 지수도 괜찮고 어,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시장 친화적인 상태로 스탠스가 취해진 거죠. 그래서 러시아 전쟁은 전쟁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또 경제 성장인 것 같습니다. 투자에 있어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는 건 당연히 어렵고요. 무릎 가격과 어깨 가격을 잡으려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능하죠. 장기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전략에 딱 들어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부정의 이슈 속에서 긍정의 팩트를 보고 가는 것이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. 벤치마크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월 말일자로 갱신되었고요.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투자 성과 꾸준히 이어가시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